자, 막걸리 저녁가경 오늘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때 처음 또 모습을 보이는 분이 계세요. 이제 먼저 자기 소개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강푸름 씨인데 뭐 국회에서도 잠깐 근무를 했었고 경력이 화려해요. 네. 연세가 한 쉬운 되시나 봐.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청년위원장 네. 장급이네요 또. 현재는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 석사 네. 과정 지금 하고 있고 네. 또 개인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질병은 식사로 케어하자 1대1 개인 맞춤 식단 구독 서비스를 개발 중인 스타트업 대표 강푸름입니다. 내년에 저희 서비스는 1월 베타 서비스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아까 소개해 주셨다시피 대학원에서 또 농업경제학 석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베타 서비스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초기 서비스, 초기. 시험 서비스를 베타 서비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요. 네. 건승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열심히 뭐 이제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막걸리에 나왔는데 또 열심히 또 활약을 또 기대를 할게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우리 네. 전북일보의 댄디가이 김세희 기자 함께했고요. 네. 우리 장유미 아나운서도 네,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지난 11월 1일부터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역의 어떤 경중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정말 타이트하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이 됐었죠. 네. 지금은 이제 확실히 전국적으로 아주 또 굉장히 완화된 지금 모습으로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의 상황이 뭐 코로나19 이전과는 뭐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2년 만에 찾아온 뭐 일상에서의 자유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요즘 그렇죠. 어떻게 느끼고 있죠. 그 이전과 11월 이전과 지금의 행동, 생활 어때요? 슬슬 달라지고 있어요. 음. 저는 동생이랑 학교를 같이 다녀요. 동생이 20살인데 학부생들이 이제 슬슬 학교 다니기 시작했고 저희도 학교에서 부르시니까 이제 우리 학교 슬슬 시작하는구나. 네,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뭐 2학년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1학년 때 학교를 어떻게 다니는지 몰랐기 때문에 거의 1학년 수준으로 학교를 네, 다니는 네.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술자리도 많아지고 있죠. 김 숫자리 기자. 많아지고 그렇죠? 있죠. 예. 네. 어제도 마시고 왔습니다. 내가 어제도- 전화했을 때 술 마시고 있었구나. 네, 술 마시고 있어. 한 번에 전화 안 받으면 내가 삐쳐요. 어제 포금을 하고 있다가 우리 장 아나운서도 어떻게 행사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나요? 네, 행사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 3개월이나 2개월 전에 예약된 행사가 있었으면 지금은 갑자기 풀리니까 이번 주 가능하냐, 뭐 다음 주 가능하냐 이런 게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벌이가 좋아지고 네. 아직 안 축하드립니다. 풀었으니까 수능 다음에 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죠. 이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방역을 강화하면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을 쳤고 방역이 완화되면 이제 코로나 확산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펼쳐졌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어떤 대다수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우려가 여전히 상존함에도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이런 어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거고 그 변화를 위해서는 또 우리들의 노력이 또 실천되어야 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파편화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주요 키워드는 기후 위기, 지역 소멸, 인구 감소, 전북의 현실인데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네.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파편화되니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 유튜브스러운 스타 프로그램 막걸리 점입가경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눌 게 과연 마스크를 우리가 완전히 벗고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어때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도 마스크 벗고 살고는 아니었잖아요. 많이들 쓰고 살았잖아요. 황사 때문에. 황사 네. 또 미세먼지 때문에 네. 어떻게 봅니까? 이건 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일상품으로 가지고 다녀야 할 어떤 소지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휴대폰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스크 예쁜 거 쓰시죠. 네. 네. 다른 나라는 안 그렇게 그래요? 약간 패션으로 좀 아. 바꿔가면서 이제 당연히 챙겨야 될 거, 야외에서는 좀 안 써도 되는 공간에서도 좀 마스크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한 2, 3년은 더 마스크를 갖고 다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터진 이후로는 미세먼지 가지고 그렇게 또 고민했던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미세먼지도 많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게 중국에서 상관관계가 공장을 분명하게 있는 건지 그쪽 중국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기후 변화 위기와 관련해서도 이제 이야기 나눠야 될 부분들이긴 한데 덴마크 같은 경우에 지난 9월에 방역 조치를 해지를 했는데 그 방역 조치를 해지를 하고 한동안은 계속 증폭을 했대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검사를 계속 어떻게 됐냐면은 백신 접종하고 검사를 하는데 이 100만 명당 검사율이 1위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검사 건수가 총 8,500건인데 국민 한 사람당 14번 검사를 한 아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러다 보니 이쪽은 엄청나게 지금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안전사가. 같은 경우에 1인당 14번씩 검사시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기절할 같은데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보다 더 심한 데도 있더라고요. 프랑스. 프랑스요. 프랑스가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하고 보건 걔들은 패스. 나와서 시위하잖아. 그럼. 네, 보건 패스가 저희도 이제 접종 확인증을 이제 내잖아요. 어디다 제출도 하기도 하고 음식점에서 보이기도 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건 패스를 사용을 해라 그러는데 명백한 자유 침해 아니냐 그러면서 반발을 하고 시위를 하니까 코로나19 이후 저기 시대를 사는데 지금 네. 없고 나노 사회가 어떤 트렌드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젊은 세대들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변할까요? 저는 직장에 대한 생각이 좀 변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한 번 들어가면은 퇴직할 때까지 하는 게 약간 직장에 평생 대한 직장? 네, 평생 그거는 직장. 이미 무너진 지 오래인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옛날 사람인가 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공간의 형태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대체 메타버스가 뭔데라고 했을 때 요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사무실 공간을 없애고 사무실 공간을 다 쓰지 않고 메타버스 프로그램 안에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직장인들을 출퇴근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떤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메타버스 안에 사무실 공간을 인테리어 해드립니다. 이런 회사들이 생기기 벌써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럼 정말로 메타버스에서 라는 공간에 출근을 하려면 그때 진짜 부캐가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부캐를 가지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4개월째 네. 재택근무예요. 네. 근데 기자들이 과연 재택근무를 하면서 기사를 제대로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또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장인의 삶의 패턴 변화 네.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직장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이었잖아요. 삶의 공간. 네. 이것이 깨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직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여러 가지로 좀 쪼개지는 것 같아요. 아, 네, 오히려 기자로 네. 일하고 계시면 기자도 하시지만 뭐 글도 좀 쓰신다든지 뭐 어, 블로그 같은데 이런데 조금 더 그런 거 하려면 회사에 이제 신고해야 되죠. 회사가 싫어할 것 같아요. 회사가 싫어하는 건 당연히 안 해야죠. 보고 계시죠 사장님들. 근데 저도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지만 약간씩 개인에 좀 맞춰준다고 해야 되나요? 회사도 개인의 역량. 왜냐면 회사가 너를 완전히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평생.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씩 허용해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버를 좀 권장하는 회사도 있고 브런치에 글을 게시한다고 하면 열심히 써봐라라고 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씩 그 개인의 직업이 좀 확대되는 거, 여러 가지로 쪼개지는 거 아까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 SNS를 좀 대행하는 일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나운서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저희 회사에서는 회계 업무도 보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완벽하진 않은데 조금씩 저의 좀 직업 능력이 좀 향상되는 거, 넓어지는 거 그런 일을 좀 엔잡러가 되어가고 엔잡. 있다. 네. 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을 시작한 지. 그러니까 오히려 한 가지 일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도태되는 이런 분위기도 뭐 생각할 수 있는 거네.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고. 뭔가 네. 제너럴리스트라는 것의 어떤 인지도가 상승했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스페셜한 나의 어떤 스페셜티가 있어서 나는 스페셜리스트야 하는 분야들도 명확해졌고 예를 들면 개발 직군 같은 분야들 하지만 나는 그런 걸 떠나서 풀스택으로 제너럴리스트하게 모든 걸 아우를 수 있어라는 것들의 직업군들도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그걸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제이슨 셴커라고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계 쓴 사람이 이제 얘기했던 건데 학벌하고 학력 격차가 많이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뭐 대학원 다니신다고 하니까 네. 대학원에서 이제 원격 수업을 해왔잖아요. 사이버 대학 다녀도 사이버 똑같은 대학도 거죠. 있고 똑같은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사이버 대학 이외에 이제 다른 지금 움직임을 보니까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이제 동영상 강의를 많이 열더라고요. 아, 네, 유튜브에 이제 뭐 서울대 어디, 뭐 연대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역 주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의를 여는데 그 강의를 이제 이 대학을 입학을 안 하고도 우리가 수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도강 아닌가요, 그거? 그 뭐 신청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수강을 하는데 이제 제이슨 센커 말은 하버드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하버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학교를 입학하지 않아도 다 똑같은 지식을 배우다 보니까 이런 학력이나 좀 교육 격차가 그래도 지금보다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좀 아마 예상을 기자님이 하는데 이 말씀을 해주신 이후로 대학에서 중요한 강의 내용들은 학교 프로그램, 학사 프로그램 내에서만 진행을 그럴 하게 수 되지 있죠. 않을까. 아니면 월 결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먼 미래의 일이죠. 그러니까 당장의 미래보다. 예.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부동산이 지금 좀 민감하잖아요. 네네. 부동산이 지금은 보통 일자리랑 가까운 데가 선호하잖아요. 이제 대도시권도 그렇고 중소도시권도 그렇고 그리고 교통이 발달한 지역, 그다음에 환경이 좋은 지역, 학군이 뭐 초품화라고 하잖아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해가지고 이제 전주에서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인기가 있는데 그 이제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원격 교육도 해보고 사이버 교육을 해봤으니까 그런 교육을 좀 먼 미래를 좀 확장시키면서 뭐 직주 근접하거나 뭐 학주 근접 이런 게 아니라 교외로 나가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지금 좀 벌써 이제 파편화되기 시작했는데 예. 그 그러니까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의 예, 키워드가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아까 대학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사이버 대학. 그러면 이거는 지방 대학 소멸과도 연관이 있는 거고 예. 지역 소멸과도 굉장히 또 연관이 있는 거고 그 교회로 나가서 이제 생활하는 걸 예. 봤을 때는 과연 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할 지역 소멸론과 예. 부딪혔을 때 수도 있- 과연 우리가 지금 어떤 프레임 짜져 있는 그 안에서 걱정할 부분들이 걱정만 할 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예. 부분들이 또 지점이 맞닿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상상은 못했었는데 이미 현실에서 어느 정도 겹쳐 있어요. 예.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가면 분명히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걸로도 연결 지을 수 있는 비즈니스로도 비즈니스로도 연결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이제 뭐 코로나19 이후에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지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자, 이거 그 꼬막에 알이 없었다 뭐 이런 뭐 기사가 있었다고 하던데 이거 준비된 분 누구 예. 가지고 계신 분 네, 한번 좀 브리핑을 해주시죠. 누구? 제가 네.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네네. 꼬마 개체수 감소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기사를 네. 보면 5년 전부터 꾸준히 아, 제기되었던 그래요?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꼬막이 원래는 여름철에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품종이래요. 네. 여름철에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고 11월, 12월, 1월 때 이게 아주 맛있게 꽉 채취되는 차죠. 때, 꽉 차서 나오는 때인데 이게 이제 빈 껍데기만 나오는 거예요. 안에 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알이 하나도 없는 이 꼬마 껍데기를 또 치우지 않으면 그게 또 썩어서 갯벌의 환경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걸 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치워야 되는 상황이라다 보니까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꼬막을 캤는데 이제는 기계가 캐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장한 것들만 캤던 거예요. 50% 60% 정도. 근데 이제는 기계가 캐니까 성장을 했든 안 했든 그냥 막 포획을 해가지고 걷어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번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일정 수를 유지하면서 계속 꼬막 개체수가 증가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빈 꼬막들이 많이 늘어간다는 점 하나랑 결국엔 또 한 가지는 기후 문제인데요. 기온. 네, 기후 문제. 기후. 네. 기온이죠. 해수면이 온도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어류 지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기사들 많이 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여름의 고온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도 본인들의 어떤
본인들이 체감하지 못했던 온도들 때문에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수면 온도 상승 때문에 문제도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두 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 수정을 해서 배양해가지고 방류하는 방식으로 개체수를 늘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연 수정이 조금 어렵고 인공으로 만들어서 방류하는 방식으로 꼬막을 개체수를 지키기에 좀 노력하고 있다라는 자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꼬막 다들 좋아하시죠? 네. 아, 저 너무 좋아요. 쫄깃쫄깃하고. 쫄깃쫄깃하고. 전주 시버스 터미널 앞에 꼬막 자르는 집 하나 있어요. 알죠? 아, 그래요? 네. 몰랐어요. 조금 이따 그럼 거기 가서 그 꼬막이라는 게 그 전라남도에서 특히 네. 많이 벌교 네, 쪽에서 많이 네, 나오는 전남 거고. 꼬막. 고수원의 꼬막 집단 네. 폐사했다고 광주일보에서 떴던 아.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그 요즘 뭐 고기 잡는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낚시. 네. 네. 그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동해 바다에서 참치를 잡더라고요. 아, 그래요? 따뜻해져서.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고등학교 사회과 보도에도 나오는 게 참치는 아니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런데 동해 바다에서 참치잡이가 올해 10월까지 굉장히 성행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수온이 올라갔다. 이게 원래 뭐 태평양, 남태평양 이쪽에서 많이 네. 잡히는 네. 어종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또 재빠르게 어종 변화를 시켜서 뭐 수산업 분야의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결국에 근본적으로 살폈을 때에는 지구 전체의 기후 변화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계절도 사실 한국이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했는데 음, 지금 봄하고 가을이 없어진 느낌이잖아요. 네. 여름 지나고 바로 겨울로 가는 맞아요. 지금 겨울 같아요. 네. 약간 느낌이 지금 예. 음. 간절기옷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아, 그럼 또 패션 업계에도 네.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는 정말로 모든 우리 생활 패턴을 그냥 들어엎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네. 될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에는 이제는 이 위기라고 하죠. 변화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후 위기라고 바꾸자 해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후 위기의 주된 원인의 99%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인간 때문이라고. 인간이죠, 네. 네, 인간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이루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 이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나온 것이 ESG 경영이 아닐까 합니다. 그 기업에서 인바이런먼트 환경 그리고 소셜 사회 거버넌스 지배 구조 이 세 가지의 경영 구도를 좀 잘 만들어서 기업이 ESG 경영 실천을 이뤄내면 이게 은행 이자율이나 대출률을 또 좌우하고 투자운용 투자에도 좀 되게 변화를 미쳐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ESG 경영을 실현하겠다라고 해서 탄소 중립에 발을 맞춰가는 경영 구조로 나아가려고 요즘 장기적으로 경제 뉴스를 장기적으로. 보면 각 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ESG 네. 경영을 선포하고 네네. 그걸 실현하는데 굉장히 또 혈안이 돼 있고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어떤 통계치를 보니까 뭐 LG, SK 등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ESG의 경영과 탄소의 감소량이 전년 대비 뭐 20% 가까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구가 기후 위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들의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추는 경향이 있는 거지 돌이킬 수는 없다라고는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돌이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파편화시켜서 이야기할 거면 지금 이제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겠지만 조금 이따 인구 네. 감소 문제와 그 지역 소멸론을 또 한번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볼 거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네. 네, 그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기후 관련해서 그런 생각은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 간에 좀 격차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네, 선진국과 후진국의 그런 격차일 수도 있고. 선진국 니네들은 지금까지 탄소 엄청나게 배출해놓고 발전했는데 이제 우리가 좀 발전하려고 하니까 니네들 이제 와서 제재하냐. 우리들 발전을 발목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약간 후진국들 개발도상국들의 논리거든요. 영국에서 네이처 기후 변화인가 그 학술지가 네. 이제 올해 나온 이번 달에 지난달에죠. 지난달에 나온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선진국이나 북유럽이나 이제 남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 지금 말씀하신 프랑스도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연구나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아프리카나 아니면 지금 현재 개발도상국 상태에 있는 국가들은 거기에 대한 좀 연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기후 변화에 취약하게 좀 대응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기후 변화가 오는 상황에서도 선진국이, 그러니까 패권 국가들이 더 유리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옛날 SF 영화 같은 거 예. 보면 그 철책이나 뭔가 이렇게 지어놓고 그 안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살고 굉장히 황무지 바깥에는 이제 주변인들이 살잖아요. 네. 범죄 저지르면 내쫓고 뭐 예. 이런 것들. 결국 그게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들의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점과 그렇지 않은 지점이 나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싶거든요. 자, 이제 지방 소멸하고 인구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파편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 준비하신 분 누구 리포트. 그 최근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방 소멸 위기 지역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 이제 발간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전국적으로 이제 소멸 지역을 제시도 했지만 우리 전북과 관련해서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전북 지역 10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뭐 소위 말해 이 4개 지역 제외하고는 이 소멸 지역이라고 이제 분류가 됐는데요. 그 왜냐하면 이제 일자리 부족이 워낙 심각하니까 청년 인구 유출이 높고, 그리고 그 인구 유출이 지금 전남 다음 순위라고 하더라고요.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 이런 순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대안이 뭘까. 근데 대안은 항상 나왔던 거예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서 기업이 오게 하고 행정 및 재정 지원책을 쓰자, 그거 하나랑 이 기업들을 통해서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학교랑 이제 그 기업이랑 일종의 연구단지처럼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면은 이걸 펀드 조성을 한번 고려를 해보자. 그러니까 투자를 유치하자는 건데, 미국에서 이제 기회특구라고 해서 오퍼튜니티 존 해가지고 그쪽 거기는 이제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좀 실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국에도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 하는 게 결론인데, 늘 나왔던 결론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연구하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좀 실망스러웠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 양반들은 저 용역 주면 네. 따박따박 이 논문 저 논문 갖다가 전년 놓고 쓰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거기다 자기 의견 좀 넣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 코로나가 이제 좀 발생하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이 되게 많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 무슨 말이지? 룰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이랑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문제의 시선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걸 질문할 건지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인구 소멸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아니라 인구 소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같은 말인가요? 차라리 네, 차라리 인구 소멸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아직 결혼을 안 했긴 했지만 저가 만약에 서울에서 일하고 있으면 서울에서 있는 친구들을 보고 자꾸 지방으로 가라라고 떠밀릴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기업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뭐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도 사실 거주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 대신에 그럼 우리 지금 인구가 소멸되고 있고 지방도 소멸되고 있는데 이런 단어 쓰기 전에 좀 질문을 바꿔서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소멸할 건데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될까라는 걸로 그냥 좀 질문을 바꿔봐야겠다. 어떻게 대응할 게 아니라. 우리 방송 3번째 만에 장유미 아나운서가 가장 혁신적인 네. 발전적인 이야기를 해준 것 같은데 방송 전에 우리 강푸름 씨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네. 네. 그 이야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 그냥 수치로만 놓고 봤을 때 제가 사실 논평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일이 있었는데 인구 유입의 해법은 사실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청주의 오창 산업단지라고 있거든요. 2020년에 청주로 인구 순 유입이 10만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전라북도에 2만 9천여 명이 순유입이 됐는데 청주에 같은 해에 전라북도는 같은 숫자로 3만 명이 순유출이 되었어요. 이게 결국에 일자리 때문인데
지역에서 할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 지금 전북에는 전북 특구라던가 클러스터라던가 규모 있는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어 있고 이들 단지 안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관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업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인구 그에 맞는 일자리 인력이 부족하다. 구인난에 또 시달리고 있거든요. 기업들은. 근데 전라북도의 지역 거점 대학인 전북대학교가 과가 1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네, 97개 정도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97개 정도 되는데 이 97개 과에서 배우는 대학생들이 이 전라북도에서 일자리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친구들이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사실 대학교 도서관 한번 가보시면 뭐 대기업 준비하고 있거나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다수고 여기서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못해요. 그거는 학생들한테도 홍보가 부족한 부분일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기업 유치도 유치지만 좋은 일자리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또 알고 있는 학생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당장 매일 기업 유치하자, 지역의 인재 위해서 뭐 지원금 주자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당장 인력이 유출되는 학생들을 이런 다른 공부하고 있는데 지쳐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과연 그 지역 소멸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역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지역이 실제로 그러니까 도시가 사라지는 곳들은 보여요. 그런데 도시가? 도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지고 지역이라는 있다는 거. 공간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공간 그걸 우리가 자체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짓는 걸 뭐라고 하죠? 행정구역 나누는 이렇게 거요? 구분 지어 놓은 네. 그 지역이 없어지는 거지. 네. 공간은 사라지지 않는단 네. 말이에요. 공간은, 오히려 네. 지금 우리가 매번 레거시한 그 언론으로부터 듣고 있는 지역 소멸이라는 것, 그리고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어떤 문제점, 이게 순기능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도 사실 동의하는데요. 그 뭐냐면은 아까 전에 영국에서 네이처 그룹이 발간했던 네이처 기후 변화에서 하는 얘기가 세계 인구의 뭐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90%, 뭐 저는 이제 85%를 봤는데 세계 인구의 85% 때문에 그 85%가 기후 변화를 초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연구 결과 보면 인간의 그 화석 연료 이런 사용으로 이제 탄소 배출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홍수, 열파, 산불, 가뭄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막상 이제 또 돈을 쓸 때 탄소 배출을 또 저감을 해야 된다고 쓰는데 한쪽에서는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극적인 정책에 네.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네, 진짜 서로 양극 거의 상극인데 여기에 대해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 게 그렇다면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 그리고 인구 저출산 이 문제를 계속해서 언론에서 떠든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본인들의 먹고 사니즘이 아닐까요? 그런 거죠. 사람들의 먹고 그런 사니즘의 건가요? 문제가 네. 아니라 본인들의 먹고 사니즘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SNS 10대들이 자주 보는 채널들 같은 경우에 이런 글을 지나가듯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 인구 밀도를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에 속한다. 그래서 인구 땅 면적은 70% 산지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은 적은데 그 안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으면서 과도한 경쟁 사회에 내몰려 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출산율 저하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과도한 걱정인데 국가에서든 어디서든 출산율이 낮아서 그런 정책이 하나 있었죠. 예전에 출산 정년기에 여성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들을 적어놓은 지도가 한번 하나 있었죠. 있었죠. 네. 정말 깜짝 놀랐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 네. 그거 보고. 가스라이팅 네.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산율 저하가 큰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후 위기랑 네.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해놓은 행태, 작태들을 봤을 때에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네.
이거를 그 정치 기득권 세력들과 자본주의자들, 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에 우리가 자꾸 그 안에서만 지금 아우성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저출산 문제, 이제 결혼이라는 문제, 그또 이제 사람의 또 당연한 어떤 그걸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면 또 요즘 안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선택입니다. 선택이죠. 네. 네. 관혼 상제에서 이제 혼이라는 게 네. 있었는데 이제 그게 잠깐 이제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그럼 이 저출산 문제도 한번 파편화시켜서 이야기해 볼까요? 저출산은 왜 저출산인 것 같아요?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저출산이 문제예요? 아니면 저출산이 발생하게끔 만들어 놓는 사회적 원인이 문제인 것 같아요. 원인이 원인이 문제죠.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직장을 다녔다면 내가 출산을 하고 나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이상 내가 회사에서 그 회사 분들께 피해를 주지 않고, 이게 당연시되는 문화가 있는 회사도 있고 그게 어려운 회사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성으로서 그리고 출산을 한 이유도 내 어떤 커리어가 끊기지 않고 그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사실 여성 개인에게도 큰 문제인데, 이것이 출산으로 인해서 또 뭔가 조금 도태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여성들이 그렇게 느낀다라 함은 우리 사회가 여성들의 출산이나 뭐 남녀의 어떤 그 구조들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않다고 그렇죠. 느끼기 결국은 때문에 저출산 문제는 양성평등하고 또 네. 연관 지을 수밖에 네. 없고. 사실은 평등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직은 심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고, 그게 사실은 구조적으로도 아직은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 동료 기자가 있어요. 네. 여기자야. 여기자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가? 아니요. 그렇죠. 남기자가 없긴 해요. 남기자가 있고 네. 여기자가 있는데 여기자가 결혼을 해서 출산 휴가를 들어갔을 때 나머지 인원이 그 부분을 채워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있어요. 네. 그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대체해줄 만한 어떤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면 되는데 그 시스템마저도 지금 완벽하게 않기 때문에 그 젠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성평등이란 문제가 아마도 그 시스템의 문제이고 그 앞서서는 인식의 어떤 개선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좀 그렇게 커버를 못 해주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전 그것도 시스템의 문제라고도 생각하지만 아직 경험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 여성들이 그렇죠. 네. 한 번도 안 겪어 보셨잖아요, 그런 네, 거를. 네. 몇 번 세대가 좀 바뀌고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자들도 육아휴직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 커리어가 끊긴다거나 좀 남아있는 동료들한테 미안하다거나 이런 감정이 없는 게 사실 맞거든요. 육아휴직을 그러라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몇 번 좀 경험하는 세대 나중 일일까요? 몇 번 경험하다 보면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받아들일 것 경직돼 같아요. 있어요. 네. 네, 경직돼 있기도 있고. 하지만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들 네. 때문에 네, 그것 그 때문에도 문제예요. 대부분의 선의의 네. 분들이 피해를 입고 이제 손가락질을 받는 거고. 오히려 직종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을 쓰고 반드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정말 편하게 쓰거든요. 주변에 친구들 봐도 아무래도 이제 출산을 할 때 얘네들은 부담이 없다 보니까 뭐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한 명 더 낳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더 그냥 일반 기업 다니는 친구보다 더 쉽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출산 휴가를 갔을 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게끔 계속 지원이 나오니까 이 친구들은 그냥 이 친구들만 보면 우리 사회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민간 기업 쪽으로 오면은 방금 말씀하신 사례들처럼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젠더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출산이라는 게 사실 원해서라기보단 우리가 그렇게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여성이 그렇게 갖고 태어난 거고, 뭐 이제 다 이제 성 역할들이 다른. 살짝 좀 약간 좀 여기까지 좀 문제점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네. 있었어요. 그래요. 그게 좀 그러니까 그 성 역할 그 성별별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주어지는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역할에 대한 존중이 다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민간 기업이 더 시대착오적인 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이런 저도 그렇게 생각이 생각해요. 들어요. 되게 그 육아휴직을 사실 하고 이제 결혼하고도 육아휴직을 좀 쓰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대기업에 가고 싶었던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좀 당당하게 쓸 수 있겠다. 왜냐면 대기업은 그런 프로세스라고 좀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아요. 너무 시대에 뒤처졌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공백을 그럼 누가 메울 거냐? 그거를 육아휴직을 쓰는 제가 고민할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먼저 고민이 들죠. 미안한 감이. 음. 그러니까 얘 계속 되풀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유연하고 탄력적인 어떤 근무 예. 체제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지금까지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그 국가적인 정책의 접근 자체가 좀 시대착오적이었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1년부터 25년까지 시행된 이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보니까 이제는 국가 중심이 아니래요. 지금 이제 시행 중인 상황인데 남성과 여성 이제 사람이죠. 사람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가 돼 있고 이제 출산 장려가 아니라 인권 존중과 삶의 조건을 상향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네. 것 같아요. 이제 또 여기에도 이제 또 같이 부과가 되어야 되는 게 이제 경제 성장과 돌봄이 함께 또 아이를 나오면 뭐해? 그 아이를 키우는데 어마어마한 또 시간하고 재화가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같이 이제 동반 성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 둘 키우는데 학원비가 거의 20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대체 뭘 보내시길래? 아니, 기본적인 네, 것만 알아요. 해요. 아이들. 기본적으로 학원비가 굉장히 높아요. 예. 네. 저는 단어에서 주는 영향들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출산을 하면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려요. 근데 최근에 어떤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단녀라는 말이 너무 슬프지 않느냐? 경력 단절 여성이 맞느냐? 우리 단어를 좀 우리끼리라도 바꿔서 써보지 않을까? 경력을 보유한 여성으로. 그러면 경력이 단절되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단어가 주는 영향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계속 개선돼 나가는 과중에 단어들의 명칭이 변경이 되는 것처럼 말아요. 여성들을 대표하는 어떤 경단녀나 이런 단절이라는 것들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네, 조금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말이 가진 가는, 힘이라는 게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이. 그런 단어들을 또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네,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저희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한 거거든요. 여성들이 창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창업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실제로 현재 저희 소속이 아니었던 분들이 창업을 하고 싶다고 오시면 저희가 같이 도와가지고 내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낼 때 타이틀이 항상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아직도 여전히 그럼 우리 저기 장하나 네. 기업에서부터 네. 경보녀라고 해서 하면 되겠네요. 경보녀 경력 보유 여성. 아, 네,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보녀는 좀 남성 관련해서 또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경력 단절 남성 뭐 이런 건 없는데 꼭 경단녀라는 그게 게 출산과 출산과 육아 출산과 때문에 맞물리다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분들은 한 번도 네. 경력이 단절된 적이 없거든요. 음, 뭐 3개월 좀 쉬고 나갔다고 해서 경력이 딱 끊기는 건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일했던 일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경력이 한 번도 자기는 끊긴 적이 없다. 근데 왜 경단녀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냐? 기분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더 많이 고민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오늘 뭐 어땠습니까? 우리 강푸름 씨 처음 나왔는데 처음인데 공부를 더 해와야 되겠다. 해왔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네. 이야기를 나눈 거니까 뭐 그와 관련해서 자신의 인문학적 지식을 한껏 쏟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세희 기자는 어땠습니까? 오늘 두 번째죠? 아, 네. 저번보다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방송 전날 술을 마시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아니에요. 느꼈습니다. 숙취 방송이 그렇게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방송이에요. 아니, 말이 안 나와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우리 장님희 아나운서는 어땠습니까? 저는 얘기를 하다가 네. 얘기를 듣고 저희가 서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예. 얘기를 듣다가 조금씩 여기서 깨닫는다고 해야 되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방향도 있겠다 하는 거 오늘 좀 깨달아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결론을 내는 방송은 네.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물음표를 던지고 함께 고민을 하는 거니까. 자, 좋습니다. 자, 인구가 줄어든다, 또 출산율이 낮다,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또 기후 위기, 이상 기온,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재난들, 단편적으로 이 문장들만을 놓고 봤을 때는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여러 사회적인 원인들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 모두 인식에서 이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결국에 뭐 결론 아닌 결론은 이렇게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결론은 없지만 여러 생각들을 나눴으면 하고요. 막걸리 정익가격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